천추태후의 불륜. 헌의 왕후 황보씨는 고려 제5대왕 경종의 세 번째 비로 유일한 경종의 아들 송을 낳은 왕비입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송의 나이가 2살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경종의 사촌 동생이자 송의 숙부인 치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6대 임금 성종입니다. 성종의 치세는 16년간 지속되었으나 그에게는 후세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종의 아들 송이 왕위를 계승하니 7대 임금 목종입니다. 목종이 18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목종의 생모인 헌의 왕후는 목종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자청하여 천추전에 기거하며 자신을 천추태후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경종이 세상을 뜬 후 만난 김치양이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성종 제2시절 성종은 그들의 불륜에 진노하여 김치양을 멀리 귀양 보냈으나 이제 자신의 세상을 만난 천추태후는 즉시 김치양을 대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권세는 자연 김치양의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지요. 하여 김치양은 궁궐 못지않는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에게 아첨하는 무리들과 함께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은 김치양이 하는 짓이 눈에 거슬렸으나 자신의 모우가 관계된 일이라 어찌하지 못하고 번번이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천추태후에게 태기가 있자 김치양은 더욱 의기양양해하며 권세를 누렸고 10달 후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자 김치양의 야망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태후께서 소신의 아들을 낳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치양은 어린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대감, 우리의 아들이옵니다. 장차 큰일을 할 우리의 아들이요. 천추태후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치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김치양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김치양은 천추태후의 태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꿈꾸던 야망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목종이 자신의 혈육인데도 천추태후는 김치양과의 정분이 두터워지면서 목종을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김치양의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그나마 목종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 김치양과 천추태후는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지요. 우선 대량 원군을 멀리 내쳐야겠습니다. 천추태후가 김치양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양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만일 목종이 죽더라도 대량 원군이 버티고 있어 제 아무리 천추태후의 힘이 막강하다 해도 왕위는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종은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제일 유력한 왕위 계승자는 대량 원군이었습니다. 경종의 비이자 천추태후의 친동생인 헌정 왕후 황보씨는 경종이 죽은 후 사가에 머물면서 삼촌격인 태조의 팔남 안종욱과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대량 원군입니다. 그럼 우선 대량 원군을 출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중이 되게 한다고? 중이 된다고 왕위 계승자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텐데요. 천추태후는 김치향의 말이 못마땅하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차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태후께서는 그저 대량 원군을 절로 내치시기만 하십시오. 다음 날 천추태후는 대량 원군을 강제로 출가시켜 개경의 순교사에 보냈다가 다시 몇 달 후에는 양주에 있는 삼각산 신열사에 보냈습니다. 김치향은 대량 원군을 신열사에 보낸 후 수차례에 걸쳐 자객을 보냈지요. 하지만 대량 원군은 그때마다 신열사 노승의 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김치향과 천추태후의 왕위를 노리는 음모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목종은 모든 기력을 상실하고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목종은 자리에 누워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어미가 낳은 동생이 있기는 하나 왕의 혈통이 아닌 김치향의 혈육이기에 결코 그 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종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보위를 이을 사람은 대량 원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이며 데려온다 해도 누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인지 대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치향의 사람이므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목종은 머릿속으로 멀리 외곽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래, 서경에 가 있는 도순검사 강조가 있었군. 그라면 믿을만하다. 강조를 불러들이자. 목종은 이렇게 결정하고 은밀히 사람들을 불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우선 삼각산 신열사에 사람을 보내 대량 원군을 데려올 것을 명하고 한편으로는 서경에 사람을 보내 강조에게 밀서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강조는 급히 개경으로 돌아오라는 왕의 밀서를 받고 군사들과 함께 지체하지 않고 길을 나섰지요. 그러나 그 무렵 목종의 칩거가 워낙 길었으므로 백성들 사이에선 임금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동주 용천역에 도착했을 때 목종은 이미 죽었으며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왕명을 사칭하여 자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조는 그 소문이 뜬 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서경으로 군사를 돌렸지요. 한편 개경의 김치향과 천추태후는 강조가 군산을 몰고 개경으로 온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강조를 잡으려고 따로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개경에 있던 강조의 아버지가 듣게 되었지요. 강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고는 서둘러 강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임금께서는 이미 승하하셨다. 지금 조정은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손에 놀아나고 있으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어지러운 나라 형편을 바로 잡거라. 부친의 편지를 받은 강조는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김치향 일파를 없애고자 다시 개경으로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조 일행이 황해도 평주에 도착했을 때 임금이 승하했다는 것이 잘못된 소문임을 알게 되었지요. 강조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진군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내가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도 또한 늦지 않았는가? 강조의 고민을 눈치챈 부하들이 강조에게 건의했습니다. 장군, 이미 지금의 임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고려의 사직은 김치양의 손에 놀아나게 됩니다. 김치양을 없애고 임금 또한 폐립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모시도록 합시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개경에 들어가십시다. 장군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조는 부하들의 간곡한 말을 받아들여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여 삽시간에 대궐을 장악했습니다. 목종은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대궐을 장악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폐위될 것을 짐작하고 모후인 천추태후를 모시고 궁인 몇 명과 함께 급히 법왕사로 피신하였습니다. 강조는 목종을 폐위하고 대량 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지요. 그런 후 김치양과 그의 아들을 처형하고 천추태후의 친척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였습니다. 법왕사로 피신해 목숨을 건진 목종은 천추태후와 함께 충주로 보내졌습니다. 충주로 가는 목종은 말 한 필에다 모후인 천추태후를 태우고 자신이 직접 말을 몰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은 목종이었지만 그는 생모인 천추태후를 끝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목종을 그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강조는 부하들을 시켜 강제로 독약을 먹여 죽인 후 목종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편 천추태후는 목숨을 부지한 채 황주로 내쫓겨 그곳에서 21년을 더 살다가 1029년 숭덕궁에서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생원의 음흉한 꾀병.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사람은 좀 어리석었으나 집안은 넉넉한 편이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부친이 되는 생원은 여색을 매우 밝히는 편이었습니다. 선비 집에는 나이 17세에 한 여종이 있었지요.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안방마님이 끼고 살아 그 나이가 되도록 대문 밖에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갓집 교수와 다름없었고 얼굴 또한 매우 예뻤습니다. 그래서 생원은 늘 여종과 속살 한번 맞대고 사랑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잠시도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이웃 친구인 박의원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자신의 계책을 설명했지요. 내가 마치 병든 것처럼 누워 뒹굴 테니 자네가 이러저러하게 잘 주선해주면 좋겠네. 이에 의원은 매우 좋은 계책이라 쾌히 승낙하여 생원은 매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생원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밤새 배를 잡고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들 방으로 달려가 어르신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위중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놀라 걱정하면서 달려와 병세를 살피니 부치는 연신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온몸이 아리고 한기가 들어 견딜 수가 없다. 아들은 곧바로 박 의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진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원이 진맥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들은 뒤를 따라가서 물었지요. 내가 수일 전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일이 위중해졌는지 모르겠구먼. 노인의 맥박이 이래서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명의를 찾아가 의논해 보는 게 좋겠네. 그러자 아들은 크게 놀라 의원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르신보다 나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르신은 평소 가친의 기품이며 맥박을 잘 아시면서 어찌 그리 깊이 생각도 안 해보시고 급히 물러나시려 합니까? 이에 의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약도 효용은 없을 것 같으나 딱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또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되니 이게 걱정이구먼. 어르신, 그 약이 비록 구하기 어렵다 해도 말씀만 해주시면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이 애걸하니 의원은 또다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다음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자네 부친의 병은 한기가 가슴에 꽉 막혀 생긴 거라네. 그러니 방을 덮게 하여 병풍을 치고 16, 7세 되는 수처녀를 들여보내 가슴팍을 서로 맞대고 누워서 땀을 푹 내면 나을 걸세. 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네. 다만 수처녀라 하더라도 상것들은 믿을 수 없으니 오로지 귀중처녀라야 하겠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세. 이때 창밖에서 그의 모친이 듣고 있다가 급히 아들을 불러서 의원이 말하는 약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여종은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문 밖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가 규수와 다름이 없고 나이 또한 금년 17살이란다. 만약 수처녀를 구한다면 이 아이를 일시 약으로 쓰기에 적당할 것 같구나. 이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의원의 말과 모친의 뜻을 겸해 고하니 부친은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도 박 의원의 말이 그러하다면 한번 시험해 볼 만은 하겠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병풍을 치고 방을 따뜻하게 한 다음 여종의 옷을 벗겨 부친의 이불 속으로 들여보내고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과연 병이 나을지 걱정이 되어 창밖에서 살피고 있었지요. 이때 노인이 여종과 한바탕 행사를 지르며 몰아쉬는 숨소리와 즐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혀를 차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아이, 저것이 가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약이란 말인가? 저런 치료라면 나하고 해도 충분히 되겠구먼. 그러자 뒤따르던 아들이 모친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어디 수처녀입니까? 이 이야기는 고금소총에 담겨있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고금소총에 담겨있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회갑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잔을 올리면서 헌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맏며느리가 잔을 올리니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 이렇게 오래 살고 복이 많으니 너희들은 지금 내게 잔을 올리면서 좋은 덕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자 며느리가 잔을 들고 꿇어 앉아 공손히 아뢰었지요. 아버님은 지금부터 천왕씨가 되시옵소서. 노인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며느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버님, 옛날 책에 의하면 천왕씨는 1만 8천 세를 살았다고 하오니 아버님께서도 그와 같이 오래 사시라는 뜻이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가 역시 꿇어 앉아 공손히 잔을 올리며 아뢰었지요.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시옵소서. 시아버지가 또한 그 뜻을 물었고 둘째 며느리도 지왕씨 역시 1만 8천 세를 살았다고 하니 아버님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노인은 온 얼굴에 미소를 띠며 기뻐하는데 마지막 셋째 며느리가 꿇어 앉아 잔을 올리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원하옵건대 남자의 양근이 되소서. 노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까닭을 물으니 셋째 며느리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아버님, 남자의 양근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지 않사옵니까? 그리하오니 아버님께서도 이 양근처럼 늘 다시 살아나신다면 장생불사하여 영원히 오래 사실 수 있으므로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오라,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 내 말 또한 매우 좋구나. 이에 노인이 무릎을 치며 기뻐하자 일제히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호동과 낭랑.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 꽂히자 한 군사가 붉은 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중이요! 호동 왕자는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날아간 화살은 관역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지요. 호동 왕자는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입니다. 대무신왕은 자신을 열어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롭고 무예 실력이 뛰어난 호동 왕자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동 왕자를 보고 어진 왕이 될 거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호동 왕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호동 왕자의 어머니는 후궁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미 왕비의 아들이 태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지혜롭다 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라법에 따른다면 후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지 않는가? 호동 왕자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글펐습니다. 하루는 대무신왕이 호동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동부여, 개마국 등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고구려 땅을 넓혔지만 일일이 돌보지 못하고 있다. 나 대신 내가 동부여와 개마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호동 왕자는 매우 기뻤습니다. 대무신왕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그만큼 자기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호동 왕자는 서둘러 길을 떠났지요. 말을 달려 고구려와 낙랑국 맞닿는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 호동 왕자는 화려한 행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낙랑국 왕체리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온 것이었지요. 낙랑국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구려에게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차지하려고 여러 차례 공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낙랑국에서는 고구려군이 쳐들어올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철저히 방어하곤 했습니다. 호동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왕의 사냥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과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탄 남자가 눈에 띄었지요. 그 남자는 몸집이 큰 데다 눈빛은 마치 불을 뿜는 듯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말로만 듣던 낙랑국 왕 최리구나. 호동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낙랑국 왕 최리는 무예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성격이 포악해서 낙랑국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말없이 낙랑국 왕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 행렬을 뒤따르던 한 젊은이가 최리를 향해 몰래 화를 겨누는 게 아니겠어요? 등 뒤를 조심하십시오! 호동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최리가 뒤를 돌아보는 찰나 젊은이가 활 쉬위를 당겼습니다. 호동왕자는 그 젊은이를 향해 잽싸게 화살을 쏘았지요. 호동왕자가 쏜 화살은 젊은이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고 젊은이는 가슴을 움켜쥐며 죽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체리가 호동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젊은이는 누구기에 나를 구해 주었는가? 저는 고구려 왕자 호동이라 하옵니다. 고구려라는 말을 들은 최리의 눈썹이 한순간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얼른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호동왕자를 향해 미소 지었지요. 오, 호동왕자.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활솜씨가 뛰어나는구먼. 만나서 반갑소. 나는 낙랑국 왕 최리라 하오. 낙랑국 도양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호동왕자가 깍듯이 인사하자 최리의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강대국의 왕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겸손하군. 인물도 좋고 무예 실력도 뛰어나고 참 멋진 젊은인데 고구려 왕자라니 아쉽도다. 최리는 호동왕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호동왕자, 잠깐 대궐에 들러서 쉬었다 가지 않겠소.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소. 뜻밖의 초대를 받은 호동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볼모로 잡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하에서 제일 강한 우리 고구려 군대가 번번이 낙랑국 군대에게 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 이번 기회에 낙랑국 대궐에 들어가 비밀을 알아내야지. 호동왕자는 최리를 따라 낙랑국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최리는 곧 호동왕자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지요. 잔치상에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장치에 흥을 돋우었지요. 잔치에 모인 사람 모두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막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여인을 본 호동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리따운 여인은 바로 체리의 딸 낙랑공주였습니다. 낙랑공주도
호동 왕자를 보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저분이 호동 왕자님이시구나. 참 늠름하고 지혜로워 보이는걸. 그날 밤 호동 왕자는 아무도 모르게 낭낭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정원에서 산책하던 낭낭공주는 호동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낭낭공주도 호동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낭낭국 대궐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두 사람에 대해 수군거렸지요. 어제는 나란히 호숫가를 거닐더군요. 어젯밤에는 공주님이 왕자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왕자님이 공주님에게 꽃을 주시던걸요? 드디어 호동 왕자는 용기를 내어 낭낭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적국의 왕자입니다만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낭낭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호동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앞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언제나 왕자님과 함께 하겠어요. 호동 왕자가 낭낭공주에게 청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최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호동은 고구려 왕 후궁의 아들이라 어차피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 내 사위로 삼은 다음 고구려를 공격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낭낭국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도 되는 거야. 나중에 호동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내 딸은 고구려의 왕비가 될 테고. 낭낭공주는 이미 아버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심이 많고 포악해서 백성들이 괴로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낭낭공주는 아버지와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동 왕자는 낭낭공주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공주님, 무슨 걱정이 있나요? 낭낭공주는 호동 왕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바마마는 백성들을 너무 모질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바마마께 오난을 품은 사람이 많답니다. 지난번 사냥터에서 아바마마를 죽이려던 사람도 아마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낭낭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호동 왕자는 안타까웠습니다. 아바마마라면 낭낭국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공주님, 고구려는 낭낭국과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지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고구려 군사들이 몰래 숨어들어도 낭낭국에서 어느새 눈치를 채고 막아내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비밀이 있는 듯한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낭낭국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낭낭공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낭낭국에는 보물이 2개 있습니다. 바로 자명고라는 북과 뿔필이랍니다. 자명고는 멀리서 적군이 나타나면 스스로 둥둥둥 소리를 내어 알려준답니다. 특히 자명고가 없다면 낭낭국은 결코 고구려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낭낭공주의 말을 들은 호동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고구려가 낭낭국을 정복해도 낭낭국의 백성들은 결코 다치는 일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식으로 공주님과 혼인하겠습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고구려로 돌아갔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왕자는 대무신왕에게 자명고와 뿔피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북과 뿔피리가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지금까지 낙랑국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무신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에 낙랑국을 치러 갈 때는 내가 총대장을 맡거라. 아무래도 내가 낙랑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호동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나라를 앞장서서 치러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호동왕자가 슬퍼하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호동아, 만약 다른 사람이 총대장이 된다면 낙랑국 사람들을 무작위하게 죽일지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네가 앞장서서 낙랑국 사람들을 보호해 주렴. 어머니의 말을 들은 호동왕자는 드디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무신왕의 명령에 따라 총대장이 된 고구려 군사를 주의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낙랑공주님, 다가오는 보름달 내가 이끄는 고구려군이 낙랑국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보름달이 하늘 가운데에 뜨면 고구려군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 미리 자명고를 찍고 뿔피리를 못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맹세하건대 결코 낙랑국의 백성들을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낙랑공주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호동왕자가 일러준 보름날이 되었지요. 고민하던 낙랑공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호동왕자님은 너그러운 왕이 되어 낙랑국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아바마마의 목숨도 지켜주시겠지? 낙랑공주는 뿔피리를 망가뜨린 뒤 살금살금 자명고가 걸려있는 누각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각 위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더 늦기 전에 자명고를 찢어야 해.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든 낙랑공주는 눈을 질끈 감고 자명고를 내리 그었습니다. 자명고는 그대로 쭉 찢어지고 말았지요. 낙랑국으로 향하는 호동왕자는 불안했습니다. 낙랑공주가 자명고와 뿔피리를 없애지 않는다면 고구려는 이번에도 낙랑국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호동왕자는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지 않더라도 공주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오를 때쯤 고구려군은 무사히 낙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낙랑국 군사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호동왕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낙랑공주가 약속을 지켜주었구나. 용기를 얻은 호동왕자는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여, 때가 왔다! 쳐들어가자! 호동왕자는 힘차게 말을 몰고 낙랑국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군사들도 뒤를 쫓아 파도처럼 몰려들었지요. 폐하! 호동왕자가 고구려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낙랑국 왕 최리는 깜짝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비명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럴 수가! 어째서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느냐? 최리는 자명고가 걸린 누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각에 도착한 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찢어진 자명고 앞에 낭낭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낭낭공주는 아버지를 보자 바닥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아바마마와 조국을 배신했나이다. 그제서야 모든 사정을 알아차린 최리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리는 장검을 뽑아 들고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공주다. 그런데 사랑의 눈이 멀어 나라를 배신했으니 죽음으로써 빚을 갚거라. 그러고는 눈물을 머금고 장검을 내리쳤습니다. 낭낭공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지요. 고구려군은 잠에서 덜 깬 낭낭국 군사들을 쉽게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낭낭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지요. 절대로 낭낭국 백성들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마라. 물건을 빼앗지도 말고 집을 부수지도 마라. 싸움에서 이긴 호동 왕자는 대구를 샅샅이 뒤지며 낭낭공주를 찾았습니다. 자명고가 걸린 누각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호동 왕자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찢어진 자명고 옆에 숨을 거둔 두 사람이 누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낭낭국 왕 최리였고 또 한 사람은 애타게 잤던 낭낭공주였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결국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호동 왕자는 낭낭공주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대무신 왕은 호동 왕자가 낭낭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나 호동 왕자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활을 쏘지도 말을 타지도 않고 글공부도 하지 않은 채 낭낭공주가 즐겨 부르던 노래만 흥얼거렸지요. 대무신왕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평소 호동왕자를 미워하던 왕비와 대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호동왕자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동왕자는 왕이 되려는 욕심에 폐하를 몰래 죽이려 합니다. 호동왕자는 낭낭국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낭낭국 왕이 되어 고구려를 치려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대무신왕도 차츰 호동왕자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동왕자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지요. 사랑하는 여인을 죽게 만들고 아버지로부터 의심까지 받게 되다니. 결국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써 결백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호동왕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낭낭공주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꼭 끌어안았지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의 아픈 사랑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